왜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란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종교나 역사 혹은 오래된 경쟁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걸프 지역의 수도들을 밤새 잠 못 이루게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페르시아만은 이분법적인 곳입니다. 두바이, 리야드, 도하의 반짝이는 마천루들 모두 수조 달러의 석유부와 미국과의 동맹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죠. 그 반대편에는 강인한 테헤란이 있습니다. 제재를 받으면서도 그 어떤 지원 없이 살아남는 법을 배운 국가죠. 하지만 이것은 고대의 칭호가 아니라 값싼 드론이 수십억 달러짜리 방어체계를 이기는 현대의 권력 투쟁입니다. 사상은 왕국을 위협하고 좁은 해협 하나가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아랍 수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란이 탱크로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탱크 없이 승리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점입니다. 2019년 9월 14일의 사건만큼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때 이론적인 위협이 실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에 위치한 압카이크 석유 정제 시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산업시설이었으며 사우디 왕국 석유 생산량의 거의 70%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스카이가드 방공 시스템, 샤인 및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로 보호되었으며 모두 고고도 전투기와 탄도 미사일 격추용으로 설계됐습니다. 몇 분 후 이 시설은 저공 비행 드론과 순항 미사일의 군집 공격을 받았습니다. 20분도 차이 되지 않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량 절반이 중단되었습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5%가 검은 연기 기둥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멘의 반군이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지만 워싱턴과 리야드의 정보 평가에서는 이란을 직접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뼈아픈 현실 인식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방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석유의 문제가 아니라 취약성의 문제였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취약한 모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안정, 끊기지 않는 석유 수출, 평온한 시장, 외국인 투자, 그리고 안전한 해상 운송로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도시는 해안선에 노출되어 있고 그들의 물은 담수화 시설에서 나오며 그들의 부는 병목 지점을 통해 흐릅니다. 이란은 다르게 구축되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제재와 고립은 이란이 자립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란은 외국인 투자나 관광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사일, 드론, 그리고 민병대에 의존합니다. 이 갈등의 근원은 기술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도 분석을 좋아하신다면 구독해주시고 제가 같은 사막을 계속 바라보며 보낸 시간들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이란인들은 자신을 아랍인이 아닌 페르시아인으로 여기며 이 차이를 매우 중시합니다. 이란은 단순히 영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지역의 심장이라고 믿습니다. 이 점을 먼저 짚겠습니다. 이란인들은 아랍어 대신 페르시아어 파르시어를 사용합니다. 파르시어는 인도 유럽어족으로 리야드나 카이로 방언보다 영어와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분열은 언어보다 훨씬 깊습니다. 1501년 이후로 이란은 이슬람 세계에서 소수파인 시아파 이슬람의 중심지였습니다. 지도에서 시아파 인구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실제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무슬림의 약 85-90%는 수니파입니다. 걸프 군주국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모두 수니파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가 풍부한 동부 지방과 바레인에는 여전히 많은 시아파 인구가 있습니다. 바레인에서는 시아파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니파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랍 통치자들에게 이는 신앙 문제가 아니라 분열의 선이었고 수세기 동안 그 분열은 관리 가능했습니다. 이란의 샤 역시 시아파였지만 세속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는 서방 지도자들과 술을 마셨고 사우디 왕들과 사업을 했으며 안정, 높은 육아, 그리고 공산주의의 억압을 원했습니다. 아랍 군주들은 그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다 1979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슬람 혁명은 이란의 정부만 바꾼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본질 자체를 바꿨습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군주제 자체를 비이슬람적이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는 걸프만 건너편의 왕들과 에미르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혁명은 이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이것은 전쟁 선포와 같았습니다. 사우디 국가는 메카와 메디나를 수호함으로써 정통성을 얻으며 시아파를 이단으로 간주합니다. 갑자기 이웃에 혁명적인 신청 국가가 나타나 이슬람 세계를 이끌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려움은 이란이 탱크가 아니라 사상으로 침공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호메이니는 정통성은 왕이 아니라 성직자들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지도자들은 아랍 세계 전역의 시아파 공동체에 직접 말을 걸었고 그들의 정부를 우회하여 시위와 저항을 독려했습니다.
1979년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방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바레인에서는 그 후 수십 년 동안 시아파의 시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며 이는 이란의 선동 때문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이란이 모든 사건을 주도했는지는 아랍 통치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란은 정체성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은 단순한 경쟁 국가에서 실존적 위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란이 혼란스럽고 혁명적으로 변한 순간 이웃 국가들은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 기회는 이라크에서 찾아왔습니다. 1980년 9월 사담 후세인은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경 분쟁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담 후세인은 이란의 혁명이 이라크의 시아파 다수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까 두려워했습니다. 걸프 지역의 아랍 군주국들에게는 사담 후세인은 잔인했지만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이란은 혁명적이었고 사담은 익숙했으니 그들은 사담을 선택했습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은 이라크 전쟁 자금의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며 사담 후세인의 군사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그것은 탱크가 국경을 넘어가는 동안 이라크 경제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전쟁은 8년 동안 이어졌고 거의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피를 흘릴 때 걸프 국가들이 수표를 쓴다는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은 이란의 전략적 문화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란은 피폐해지고 편집증에 시달리며 이웃 국가들을 영원히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오늘날까지 모든 행동을 좌우하는 핵심 신념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다시는 그렇게 포위당하고 공격당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전통적인 군대를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대신 전장을 완전히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군대를 통해 힘을 과시하는 대신 이란은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국경을 방어하는 대신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싸웠습니다. 이란은 비대칭 전쟁에 투자했고 민병대를 훈련시켰으며 정치운동에 자금을 지원했고 취약한 국가들 안에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이란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다른 모든 곳에서 혼란과 유혈 사태를 촉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첫 번째이자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레바논 내전 동안 레바논에서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 초 이란은 혁명수비대 고문단을 베카 계곡에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아파 민병대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민병대가 바로 헤즈볼라였습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지만 그 상태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란은 자금, 무기, 훈련, 그리고 이념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 자체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헤즈볼라는 15만 개가 넘는 미사일과 로켓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체적인 지휘체계, 통신망, 그리고 외교 정책을 가진 헤즈볼라가 있기 때문에 레바논은 헤즈볼라의 승인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수니파 아랍 국가들에게 이것은 악몽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을 축출했습니다. 이란에게 이것은 지정학적 대지진과도 같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이 사라졌고 그것도 이란의 최대 적수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란은 정보요원, 종교학자, 그리고 현지 민병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라크 전역에 쏟아부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인민동원군은 여러 민병대들의 집합체이며 그중 많은 민병대가 공개적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에 대한 완충지이자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변했고 이제 이란은 걸프만 건너가 아니라 바로 국경에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영향력을 확보한 이란은 전례 없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서쪽으로 뻗어있는 연속적인 영향력의 통로를 만들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랜드 브리지라고 부릅니다. 이 경로는 이란에서 이라크를 거쳐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까지 이어집니다. 이 통로를 통해 이란은 무기, 인원, 보급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요격에 취약한 영공이나 해상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은 지중해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포위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북쪽에서 이라크 내 이란 영향력을 보았고 요르단은 동쪽 국경 근처 이란 지원 민병대를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을 바라보며 헤즈볼라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란은 지리적 위치를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북부 전선이 서서히 타오르는 불씨였다면 남부 전선은 폭발과도 같았습니다.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길고 허술한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멘은 가난하고 험준하며 역사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2014년 북부 산악지대 출신의 자이디 시아파 단체인 후티 운동이 수도 사나를 장악했습니다.
시아파는 이란의 시아파와 같지 않습니다. 후티와 테헤란의 연합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란과 함께 사우디가 지원하는 정부와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드론, 그리고 대함기뢰가 예멘으로 밀반입되었습니다. 당황한 사우디는 2015년에 정부를 복원하기 위해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빠른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7년이 지난 후에도 사우디는 여전히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후티는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역했습니다. 그들은 사우디 영토 깊숙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리야드의 공항과 제다의 석유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전쟁은 가장 부유한 걸프 국가들조차도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예멘에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기 한 발당 약 300만에서 400만 달러가 듭니다. 이란산 부품과 잔디깎기 엔진으로 차고에서 조립된 후티 드론은 2,000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의 비용이 듭니다. 전쟁의 경제 논리는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에 미친 심리적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막대한 부와 서방과의 동맹으로 인해 자신들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믿어왔습니다. 예멘은 이란이 자국 영토에서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도 그들을 지치게 만들고 그들의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이라는 장벽을 만들어 직접적인 전쟁을 막으면서도 전쟁과 동일한 모든 전략적 효과를 달성하게 합니다. 사우디 정유소에 미사일이 떨어지면 이란은 개입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현지 예멘 저항 세력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전 세계는 그 기술이 테헤란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이란을 전면적으로 침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라 인구학적 무기입니다. 아랍 국가들은 자국 인구를 바라보며 잠재적인 분열, 내부 위협을 인식합니다. 바레인은 시아파가 다수인 섬이지만 수니파 군주제가 통치하고 있어 그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2011년에는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걸프 협력 회의는 이를 국내 운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란의 음모로 보았고 사우디 탱크가 킹파드 대교를 건너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진입했습니다. 이란이 실제로 개입했는지 여부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덜 중요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방에서의 모든 시위나 쿠웨이트에서의 불안은 같은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사방에서의 포위입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지렛대는 육지가 아니라 해상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이 2마일에 불과한 병목 지점입니다. 이곳을 통해 전 세계 석유의 20%와 해상 LNG의 3분의 1, 즉 하루 약 2천만 배럴이 운송됩니다. 그 석유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에서 나옵니다. 이곳은 아랍 세계의 경제적 생명줄입니다. 이 해협을 통해 수출할 수 없다면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의 경제는 거의 즉시 붕괴될 것입니다. 이들 국가의 전체 국가 모델은 걸프에서 유조선이 자유롭게 오가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해협의 북쪽 해안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높고 험준한 산에서 해상 운송로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곳은 해안 방어포대를 숨기기에 이상적인 지형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은 고속정, 잠수정, 그리고 기뢰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는 전 세계 무역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적은 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랍 국가들이나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할 경우 핵무기가 없어도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핵 옵션입니다. 테헤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해운 보험료가 급등합니다. 이로 인해 이웃 국가는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습니다. 이것은 아랍 군주국들의 근간을 겨냥한 일종의 경제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지리적 위치가 아랍 전체 전략을 좌우하는 걸까요? 걸프 군주국들은 지난 30년 동안 조용한 사막 왕국에서 관광, 금융, 무역의 글로벌 허브로 자신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두바이, 도하, 리야드와 같은 도시는 외국인 투자, 개방된 국경, 그리고 안정된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쟁 지역에서는 월드컵을 개최하거나 부르즈 칼리파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종종 간과되는 치명적인 취약점, 즉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담수를 거의 전적으로 해수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해안가에 노출되어 있는 거대한 산업시설로 취약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그 지도자들이 저항 경제라고 부르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고립은 이 나라가 어려움에 적응하도록 만들었고 인프라는 덜 중앙 집중화되어 있으며 국민들은 배급과 경제적 변동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소모전에서는 이란이 걸프 국가들의 상호 연결된 경제보다 피해를 흡수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아랍 국가들이 미국이 이 지역의 대규모 해군을 계속 주둔시키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해협 안전을 위해 미국 저함대가 필요하며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란의 지리적 이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재래식 위협이라면 핵 프로그램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갈등을 지역적 냉전에서 잠재적인 세계적 위기로 옮기는 요인입니다. 수년 동안이라는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이며 에너지와 의학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랍 국가들과 서방 정보 기관들은 이를 믿지 않으며 수치를 근거로 듭니다. 이것이 걸프 수도들이 공황에 빠지는 이유 60%입니다. 농축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카운트다운입니다. 이란이 단 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핵 분열 물질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추정치는 이제 몇 년이 아니라 몇 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그 문턱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면 중동의 전략적 계산은 영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핵무장을 한 이란은 침공의 면역이 될 것이며 혁명 정권의 생존을 무기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핵무기가 북한의 정권을 지켜준 것처럼 이란도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예멘, 레바논, 이라크에 있는 그들의 대리 세력을 아무런 제재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이것은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사우디 지도부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자신들도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에서 핵무기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리야드는 동맹국을 통해 빠르게 핵 능력을 확보할 비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은 핵무장을 한 수니파 동맹국으로 사우디가 수십 년 전에 그들의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석유와 현금으로 대가를 치른 핵 보장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과 비슷한 대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우발적인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적색 전화와 외교적 비공식 채널이 있었습니다. 리야드와 테헤란 사이에는 신뢰가 거의 없고 직접적인 소통도 거의 없습니다. 이란에서 리야드까지 미사일 비행 시간은 5분 미만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지도부가 방역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위협을 확인할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현 상황은 폭력적이고 불안정하지만 거의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중동은 대리전에서 내부 불안, 핵 벼랑 끝 전술, 그리고 지역적 확전이라는 훨씬 더 불안정한 혼합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압력 지점은 이란 내부 자체에 있습니다. 많은 아랍 국가들은 조용히 전쟁이 아니라 정권 교체 내기를 걸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이란을 휩쓴 시위는 이슬람 공화국 내의 깊은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1979 연혁명 훨씬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는 국가의 이념에 아무런 애착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패와 엄격한 종교적 강제, 그리고 국가의 부가 레바논과 예멘의 민병대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데 지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저축을 바닥내고 있습니다. 아랍 미디어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국내 불안이 테헤란의 지역적 행동 능력을 약화시키길 바라지만 그 전략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상처 입은 정권은 위험한 정권입니다. 테헤란의 지도부가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외부 갈등이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한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23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외교 관계를 회복했으며 중재자는 워싱턴이 아닌 베이징이었습니다. 대사관이 다시 문을 열었고 분위기도 누그러졌지만 이를 평화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일시적인 중단에 가깝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적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은 넘과 같은 프로젝트와 주요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한편 이란은 제재로 인해 숨이 막힐 지경이고 생존을 위해서는 지역 무역이 필요합니다. 양측 모두 전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고 있을 뿐입니다. 대리 네트워크, 종파적 내러티브, 그리고 핵 원심 분리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세 번째이자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가 남게 됩니다. 바로 결코 끝나지 않는 구조적인 냉전입니다. 이란에 대한 적대감은 단순히 종파나 민족성 때문만이 아니라 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랍 군주국들은 현상 유지 세력입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국경, 열린 해상 운송로, 그리고 지도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이란은 혁명적인 세력입니다. 그들은 지도를 다시 그려서 테헤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 믿음이 지속되는 한,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가 좁은 해협을 통해 흐르는 한, 이 경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해협에서의 한 번의 오산, 부인할 수 없는 한 번의 공격만으로도 이 지역 전체가 불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또 뵙겠습니다.